도덕은 실질이다. 실질을 도탁게 하고 기회가 있는 사람이 글을 쓸 때 운이 아름다우면 사랑받게 되고 사랑받으면 주의와 다음 세대로 전해지게 된다. 현자는 먼저 도를 배워서 운이 이런 수준에 이르게 되면 이것이 가르침이 된다. 그래서 좌전에 말에 문사가 없으면 실행하도록 널리 가지 못한다라고 한다. 불의한 자는 비록 부영이 옆에 자리하고 사고가 채찍질하더라도 도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억지로 시키더라도 불의한 자는 따르지 않는다. 도덕에 힘쓰지 않고 한갓 문사를 재능으로 여긴다면 기회일 뿐이다. 그런 편안이 오래되었구나 라는 건데요. 오늘 우리 고등학생 발표도 보면 내용도 내용이지만 마지막에 보면 정도전 선생을 따라서 살겠다, 본받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것도 보면 이제 그냥 글짓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의 연관성을 찾으려는 측면에서 주론이랑 말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종의 제도론적인 글쓰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글 쓴다라고 하는 걸 부정적으로 보는 게 이제 71페이지에 보면 정의라는 분의 이제 장문해도론이라는 논문인데 이것도 다 유명한 글입니다. 글을 짓는다는 게 도를 해치게 된다. 그래서 글씨를 쓰다 보면 이제 도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이런 맥락이거든요.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문을 창작할 때 잘 쓰려고 그러면 신경을 집중하게 되겠죠. 뜻을 집중하다 보면 방향이 인생의 공부, 도가 아니라 장문에 이렇게 휘둘려서 어찌 천지와 천자와 더불어 위대성을 할 수가 있겠는가. 서에서 사물을 가지고 놀아라 큰 뜻을 잃는다. 완물 상지를 말했는데 장문도 완물의 일종이다. 옛날 학자는 성정의 배양에 힘쓰느라 다른 것을 배우지 않았다. 오늘날 작문하는 사람은 오로지 글 쓰는 데만 문장에만 집중하느라서 그래서 사람의 귀와 눈을 즐겁게 하는데 초점이 있지 성정을 배양하는 것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죠. 이처럼 사람을 즐겁게 하는데 힘쓴다면 배우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글 쓰는 시를 짓거나 옹통농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흐름이 정인 선생의 장문 해로를 말하게 되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74페이지에 보면 더 넘어가겠습니다. 7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나라 시, 송나라 사 이런 말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병과 다른 문학이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도화문의 서열을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도의 근본을 두고 문으로 드러나는 바탕이 모두 도이다. 3대 성현의 문장은 모두 이 마음으로부터 풀어냈으므로 그러니까 성인들은 글을 지으려고 머리를 싸잡매고 좋은 아름다운 글귀를 찾아내려고 고민한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저절로 문장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돌을 닦으면 문장이 저절로 나든지 문장을 짓기 위해서 고민하다 보면 오히려 도에서부터 멀어지게 된다. 이런 맥락이죠. 그래서 소식이 내가 말하는 문은 반드시 도와 함께 짝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도 이렇게 되면 문은 문이고 도는 도가 되니까 두 개가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장문할 때를 기다려서 그때마다 도를 찾아서 글 안에 집어넣는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아주 큰 문제다. 그래서 송나라 때는 초점이 뭐냐면 시라든지 사라든지 인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력이 점점 커지니까 오늘도 우리도 여기도 계신 분들이 많이 최근에도 정년이라고 드라마 끝났잖아요. 드라마는 보는데 책은 안 읽잖아요. 그죠? 소설은 읽지만 사설은 안 읽잖아요. 이게 주의라든지 정의스의 고민이 그거예요. 왜 사람들이 점점 재미있는 걸 쫓아가면서 소설이라든지 문학은 읽지 말라고 말도 있는데 사서상경을 읽으라 그러면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갖지 마찬가지. 그래서
사는 환경 쪽에 좀 더 관심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 자꾸만 감각적인 재미 쪽으로만, 글 쪽으로만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이제 문의제도론이 등장하게 되는 큰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제도론을 우리 삼봉 선생은 수용을 해서 제도론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지, 즉 제도론의 판박이가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자기 이론을 주장하는지를 8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 시대를 논하고 그 시를 외우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요명이 활약하던 그 때는 중국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던 시기다. 난리가 계속되어 백성들은 평안할 날이 없으며 내란이 일어나서 국가가 장차 기울어지게 되었다. 그때말로 의사, 지사들이 제 할 일을 맡을 때인데, 우리 아까 유해의 그 복유문 이런 거 읽었잖아요. 내용이 똑같아요. 이런 얘기죠. 앞에 우리는 뭐뭐 해야 된다. 이런 내용과 똑같습니다. 돌명은 전원으로 돌아갔다. 그의 시를 보면 밥 빌어먹는 이야기, 가난한 선비 이야기, 원망하는 이야기, 술 마시는 이야기 등등의 내용이 있다. 즉 시달리고 무리함을 이겨내지 못해 진질 술에 의탁해서 서원을 보낼 뿐이다. 고세이처럼 칭찬받는 거예요. 도요명하면 많은 사람들, 별과 별자리는 하늘의 문이요, 산과 강, 풀과 나무는 땅의 문이요, 시경, 서경, 예경, 압경은 사람의 문이다. 하늘은 기에 따라, 땅은 형에 따라, 사람은 도에 따라 문이 나타난다. 따라서 문이란 돌을 심는 그릇이다. 요 말은 이제 그 제도론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말이죠. 말하자면 사람의 문이 돌을 갖추면 시서야학의 교화가 천하에 환히 드러나고 해, 달, 별의 운영이 순조롭게 되고 만물의 마땅함이 다스려지니 문의 번성이 여기에 이르면 지극하다라고 말하니까, 이제 삼봉은 앞에는 제도론을 수용하면서 그때 문이 뭐냐? 시서예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주의라는 이제 색깔이, 주의 같으면 이제 시라든지 이런 걸 빼는 건 시하고 약간 거리를 두려고 그러는데, 이런 사서상경을 읽는 것이 제도론하고 이제 직결된다라는 말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8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 대나무 잎에 바람 부는 소리 나죠. 사락사락 하는 소리 들리시죠? 그죠? 이게 책이, 이게 즐거운 소리예요. 다시 이제 이 제도를 말하고 나서 사의 역할을 부각시키는데, 사란, 천지 사이에 태어나서 빼어난 기운을 받아. 머리가 안 좋으면 책을 읽어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삼봉 선생이 해석한 제도론이 뭐냐를 살펴봤다면, 여기에서는 그러면 제도론이 뭔지 정의만 내리는 게 아니라 제도론에 따라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무슨 활동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삼봉 선생이 음악가인 줄 아는 사람 있으세요? 우리 몽금척이라든지 수보록이라든지 조선 건국과 관련되는 악장을 작곡을 해요. 그래서 음악가적인 건데, 이게 재래자각이에요. 재래자악. 예를 만들고 음악을 창작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술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시서예학을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제도론에 맞는 음악을 만들고, 제도론이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 게 불교라든지 이단 비판인데, 그래서 두 가지를 쓰게 된 심리 기편과, 거기에는 이제 도교와 불교를 동시에 비판하고 있고, 불시 답변에서는 불교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불교를 종교 사상의 이념에서 주도적인 자리에서 내려놓아야 그 틈을 다시 유교가 차지하고 들어갈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삼봉집에 있는 저작 자체가 전부 다 뭐의 실천이라는 거죠? 제도론의 실천이다. 제도론의 실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도론의 실천은 송나라와 명나라를 종합하는 게 기상이 대단하죠. 그렇죠? 기상이 송나라의 도학자들의 성취한 것 플러스 명나라의 이제 양명까지는 모르니까, 양명이 태어난 줄을 모르는 거니까, 삼봉이 아는 사람은 이제 명나라 태조 정도는 알고 동시대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뒤에 거는 좀 이따 이야기하고, 그럼 왜 속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다는 문학을 실천적인 수용 방법으로 수용하는 의미에서 제도론을 확장시켰다. 그런 것이 삼봉이 제도론을 수용하면서도 또 자기 나름대로의 독창성을 드러내는 그런 방법이었다. 이렇게 보면 나름대로 창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누군가가 있으면 앞에 위대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뺏기고 벤치마킹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방식으로 재가공할 수 있다는 것도 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문학사 또는 사상사에서 중요한 간도론, 제도론이라는 키워드를 해서 그것의 중요한 내용을 담았던 원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삼봉 선생이 어떻게 고려 후기 또는 조선의 시대 상황에 맞게서 각색하고 창조적으로 변형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일 사상에 함의된 양가성 연구 김선생님이 한 적이 있어요. 시작하세요. 예,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성균관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준승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아까 와서 우리 학생분들부터 발표하는 거, 그리고 여기 한 분 한 분, 대회사도 그러시고, 아니면 축사도 그러시고, 그 말씀 속에서 사실 이 정도전 삼봉 선생님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훨씬 많이 생각도 많이 하셨고, 그 시간과 기간과 숙고의 그 차원에서 오히려 제가 많이 배우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연구를 이번에 하면서 다른 것보다 어떤 지식적인 것보다는 이 삼봉 정도전 선생님의 그 마음이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든지 문학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접근을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되게 임의적으로 되거나 자의적으로 될까봐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참고 문헌에 있는 여러분들, 시로 문학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기존 것들을 다 보면서 제가 이 형 이상학이나 어느 이상이나 이하로 오버를 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문헌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의 의도가 반영돼서 이 연구가 좀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요. 일단 제가 준비하면서 이 삼봉 선생님에 대해서 뭘 느꼈냐면, 선생님께서는 어쩌면은 음양 오행 중에 근기운이 강한 분이 아니실까. 왜? 아까 여기서 앞에서 나왔던 그런 모든 업적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그것을 한다면 그 업적이 과연 그냥 이루어졌을까 본다면 그렇진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의 안에서 어떤 놓치지 않는 잣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나조차도 변하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 내가 변했을 때는 이걸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 또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든지 간에 또 힘을 내고자 하는 마음.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은일사상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육아에서의 은일사상은 때가 아니면은 감추어 있고 나라의 가장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빗대어서 왕이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경우에는 나를 노출시켜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육아임에도 불구하고 정도전 선생님은 기존의 육아와는 또 하나 차이를 보인다라고 하는 게, 본인께서 힘이 없거나 했을 때 숨어 있기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자기가 재조합을 하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상황에서조차 때로는 유배도 갖고 때로는 정치적 싸움에서 밀려서 한 곳으로 밀려났다 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이성계를 찾아가서 어떤 설계를 하고 이 조선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는 근간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저는 이분에 대해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를 느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분께서 금기운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죠. 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기의 안으로 향했을 때는 어떻게 본다면 자기에 대해서 놓고 가지 않고 잣대와 같이 이 3장에 나오는 주구의 척도와 같이 나를 놓고 가지 않고자 하는 그 부분이고, 이것이 밖으로 향해서 타자한테 향했다고 했을 때는 나와 같이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식적으로 정상적으로 바꿀 수 없다라고 봤을 때는 세술은 세푸대에 담아야지 그냥 저 사람 왕이니까 왕을 인정해주고 우리가 바꿔보자 라고 하지 않으셨구나. 그 이면에는 가장 근균, 자기의 척도의 가장 근간이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 백성, 민본, 애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양가성 연구라고 하는 부분은 은일사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 한 축으로는 내 안에 나를 가지고 영점을 조정하고 나의 주구의 척도로서 활용하는 한 면과, 그리고 그런 이 와중에 그 은일사상 이면에는 하지만 내가 비록 여기서 쓰러지지 않으리, 이 다음에 나는 내 뜻을 이루고라 말리라 라고 하는 애민을 기반으로 한 실천적 의지의 또 한 축이 있다라고 보는 것. 그래서 그 양가성이 이쪽 시에서 저는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은일과 관계된 거는 7개, 그 다음에 애민과 연관된 거. 사실은 실천적 의지라고 하는 부분은 시에서만 찾을 필요는 사실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학생이 발표했던 경국대전이나 그 여러 가지 것들 자체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바로 그 애민을 향한 실천적 의지로서 그게 그 성과가 민본 정치의 정치제도나 법률제도나 이 여러 가지 것들로 파생되어져 나오게 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애민 쪽이라기보다는 은일 안에 함유되어 있는 쪽으로 해서 사실 그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은일사상과 애민관을 합쳐서 하려고 했는데 정도전 선생님께서 하는 것 치고 애민 아는 게 없더라 이거죠. 뭐냐? 혼자 고민하고 혼자 숨어있고 혼자 때를 기다리는 것조차 무엇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그런 가운데 무엇보다도 이 새 정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백성을 근본으로 했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나 좋은 친구고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정몽주 선생님까지도 이렇게 돼서는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무엇 기준? 백성 기준.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분께서 참 여러 가지 힘든 선택을 많이 하셨겠구나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정도전 선생님께서는 자연관, 제가 보다 은일사상에서 나오는 것이 뭐다? 이분의 자기의 척도, 영점을 조절하는 이런 부분들이 변하지 않는 그 무엇, 그래서 뭐 골짜기, 흙, 바람, 아니면 자연과 연관된 것, 국화 이런 거를 많이 예를 드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연 속의 성찰과 이것이 자연 속의 성찰만 하고 말았다면 분리가 될 수 있어요. 기존의 선행 연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몇 세 시기까지에 쓰여진 시, 또 요거는 유랑기에 쓰여진 시, 요거는 뒤에 쓰여진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지만 제가 정도전 선생님을 딱 본다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젊었을 때 썼던 시건 나중에 왜구가 침입하거나 조선을 세우고 난 다음에 쓰였던 시건, 거기에는 정도전 선생님의 생각했던 그 부분이 빠르면 빠른 대로, 뒤면 뒤인 대로 그것들이 녹아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논문의 연구는 정도전 선생님의 이제 시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분께서 과연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분이 해놓은 거를 봤을 때 은일사상에서 아니면은 힘이 있거나 없을 때, 때로는 조용하게 있을 때 이분의 담겨진 의도를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봤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럼 은일사상 중에서 주구의 척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 자기를 갖고 나가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시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애민 실천의 의지가 가미된 거, 여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뭐가 있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을 마다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들이 있고,
그분들이 표현할 때 여기서 죽어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점프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 또 하나 에민에 뭐가 들어갔냐 하면 느꼈던 거, 눈을 감고 느꼈을 때 느꼈던 거, 그냥 떠오르는 것들을 적었던 것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갖춘 선도자. 그래서 뭐냐면 정도전은 조선 건국의 중심 인물이고 국가의 근본을 세우는데 필수적 역할을 했습니다. 역시 지배층의 일원이었지만 자신의 지식과 권력을 보다 백성한테 기준으로 맞췄고요. 물론 민주주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오브 더 국민, 바이 더 국민, 포 더 국민. 국민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런 정치가 되겠지만 요즘에 와서 말로라도 그거는 편하게 하는 말이고 정도전 선생님께서 살았던 이 시기에는 어땠냐면은 너무나 부정부패, 비리가 많았던 그 시기에서 백성만을 생각하는, 일단은 백성을 위한, 이 당시에 뭐 백성에 의한 정치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걸 성할 수 없고, 이 당시에서 어떤 이 백성을 애민을 실천하는 것 자체가 이 시대적 배경에서는 되게 파격적이었고, 이것 때문에 중마고나 같이 공부했던 동학들마저도 저버릴 정도로 퍼스트 요건이 뭐다? 백성을 위한 것이다. 거기에 따른 민본 정치를 가능적으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도자로서의 책임, 그 다음에 공평한 정치, 백성을 위해서 치우치지 않는 것, 너무나 부정부리 비판을 많이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떤 성리학 위주로 했고, 성리학에서 나오는 이론 자체가 어차피 백성에 대해서 되게 눈높이로 백성들은 이것만 하면 될 수 있도록 책임의식을 갖고 이 정도전 선생님께 하셨고요. 두 번째는 공자보다는 맹자를 닮은 계약가. 물론 공자는 춘추시대고 맹자는 전국시대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겠지만 공자가 말했던 조화로움 속에서 존왕양이 왕을 섬기는 입장으로서 무조건 하려고 했는데 아마 정몽주 같은 분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지만 정도전 선생님은 그래서는 지금 판이 아니다. 이건 춘추시대의 판이 아니라 이 정도 됐으면, 고려말 정도 됐으면 이거는 깡그리 바꿔야 된다. 전국시대 판이다 해서 역성혁명까지 얘기하고 제일 중요한 게 백성이고 사직, 그 다음에 왕이라고 할 정도로 여기에 순서에 있어서 제일 우선은 백성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민사상을 기반으로 한 민본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었고요. 이런 이 영물, 그 다음 이게 산에 살며 봄날 경치를 보고 넘어가고요. 이거는 뭐 그 영물을 본다면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옥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본다면 인간의 고유 가치로 볼 수 있고요. 한조가 붉은 노을, 앞치마, 흰 치마를 물들이는, 붉은 노을 자연이 흰 치마를 내 쪽으로 와서 사람 나의 흰 치마에게 물들이면서 어떤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보고서 나를 또 자연과 그 안에서 자신을 힐링시키고 한번 돌아보게 되고, 세속의 명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는 것. 그러니까 오늘에야 참다운 의의를 알았으니 스스로 지조를 지녀 빙상에 견주느나, 이거 스스로 지조를 지킨다는 것은 곧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연명의 시를 베낀다 했는데, 여기서 보면 도연명의 시는 요 다음에 또 나오는데 일단은 좀 짧게만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도연명이 말한 거, 오두막집 아니면 도연명의 시를 써보내, 그 평화, 검소함, 또 도연명을 어떻게 본다면 도연명을 비판한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이제 시에 있는 것을 통해서 여기서 본다면 도연명하고 상호를 하려고 하고, 도연명은 진실로 높은 선비다. 희황이 바로 그 짝이었어. 그러니까 도연명을 동경하고 불을 버리고 자연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그 상황, 이 부분에 갖다가 가치를 주고 있어요. 가치를 왜 주느냐 하는 거는 요 다음 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값지고 기주한 상호의 뜻은 해가 늦었다 해서 서로 어기지 마세요. 해가 늦었다라고 해서 어기지 마세요는 뭐냐면 도덕적으로 우리 변치 말자. 당신도 변치 말고 나도 변치 말고, 이 사람하고 시간 차이가 나지만 정도전은 어떻게 보면 그 도연명에 변치 않는 그 뜻을 갖고자 할 것이고, 물론 도연명은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취했던 것이 나중에 요 다음 장에서 이제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정도전처럼 진취적인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도 선생님처럼요. 자, 요 시는 34대에 지은 것이로 어떤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면서 은유적 삶,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정치 질서를 모색하려는 적부채주인 태도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장 애민 실천을 위한 의지 기반으로서의 은혜사상, 백성을 위한 정치를 지향했던 우리 정도원 선생님께서는 정권 유지를 목표로 한 게 아니라 첫 번째도 백성이요, 둘째도 백성이요, 셋째도 백성이요. 내가 살고 내가 일하고자 하고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것, 은인에서 실천적 의지를 갖고자 하는 것은 뭐다? 백성을 위한 애민 정신이 기반이 된 민본 정치. 그것이 결과가 나올 수 있었고요. 첫 번째 시 도적을 피하다는 이거는 뭐냐 하면 아까 미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외부 이런 부분을 보면서 백성을 가련히 여겨서 나왔던 것이고요. 그 다음 시를 본다면 하고 괴로웠던 시기에 산문을 읽으면서 선생께서 운명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제가 한 20분 정도 안에 끝낼 거고요. 내용을 압축적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 그 책과는 내용이 다른데 편안하게 읽히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혹시 저 맨 뒤에도 이 글씨 보이십니까? 예, 다행입니다. 131쪽 서론입니다. 이 글의 목적은 조선왕조 개국공신 정도전의 복선화음론을 실론적으로 탐색하는 데 있습니다. 아까 신정근 교수님께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듯이 복선화음은 서경의 상서, 탕고에 등장하는 구절로 천도는 선한 자에게 복을 내리고 악한 자에게 화를 내린다는 육아의 오랜 이다.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 복을 받는 일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를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는 여말선초의 대표적인 경세가이자 유학자인 삼봉 선생이 복선함을 바라보고 대응한 태도를 검토해서 현대인 우리들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볼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자, 다음 2장입니다. 132페이지부터 내용을 압축 정리한 내용입니다. 정도전은 공민왕의 친명 배원 정책을 지지하며 당시 명나라에 의해 쫓겨 북쪽의 왕조를 세운 북원에 대한 사대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공민왕이 시해된 이후 북원이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 사신을 파견했고 이를 계기로 조정은 다시 북원과 수교를 정식으로 재개하고 개경에서 그 사신을 극진히 영접하고자 합니다. 정도전은 북원 사신의 입조를 강력히 반대하지만 그때 당시에 권문세족이자 실세, 재상 이인임은 오히려 정도전에게 사신을 맞이할 것을 명합니다. 정도전 이를 거부하고 한술 더 떠 사신의 목을 베어오거나 결박해서 명나라로 보내버리겠다 라고 항명하자 이인임이 크게 분노합니다. 이에 임무불복종과 불이행의 책임을 물어 정도전을 전남나주 회진으로 유배 보내버립니다. 주변 인물들이 정도전에게 재상이 화를 가라앉히고 유배령을 철회할 때까지 잠시 도성에 남아 기다릴 것을 권고했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하고 곧장 귀향길로 올랐습니다. 후문에는 이 소식을 들은 재상이 더 화가 나서 그냥 보내지 말고 매우 쳐서 보내라 했지만 그 만류로 그것은 태형은 면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요 132페이지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배 시기의 좌절이죠. 자, 유배 시기에 저술한 정도전의 글에는 굉장히 이분은 진솔하세요. 무엇을 숨기시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시면 바로 직언하시고 실천하시는 강단의 소유자세요. 그래서 좌절과 고독, 슬픔, 그리움도요 여과 없이 드러내세요. 이것이 바로 그 유배 당시에 그가 느꼈던 주요 정서입니다. 자, 그 수많은 유괴기 작품 중에 2개만 예를 들어볼게요. 먼저 여기 보이십니까? 동정에게 편지를 붙이다에서는 귀양 온 이듬해 눈비가 내리는 겨울날 친지들과 단절된 자신의 외롭고 힘든 처지를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이 해도 저물어 눈비가 내리니 강산에 내 고향이 막혀버렸네. 광풍에 날려 하늘 끝에 와 있으니 난방이죠. 버림받아 세상 일 다 틀렸네. 정치적 복귀가 불투명한 거죠.
자, 또 다른 시입니다. 다음으로 유배된 지 3년째 쓴 한양으로 돌아가는 이엄사를 전송하다라는 시입니다. 객지생활 3년이라 이별도 익숙해졌나. 봄바람에 시를 지어 사람을 또 배웅하네. 꿈속에 내 호는 그물이 촘촘한 줄도 모르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대를 따라 한강변을 서성이네 라고 했죠. 자, 여기서는 3년 이 시에서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절절하게 드러납니다. 여기 조금 잘렸는데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붙이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장은 141장부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조 그리고 사명감과 자부심입니다. 정도전이 유배기에 저술한 글은 외로움과 그리움, 슬픔과 회한으로 점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격과 태도에 대한 자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언행이 거침없고 고지식하여 세상에 버림받고 머나먼 곳으로 귀양살이하는 인간이라 자조하며 자신의 성격이 유배라는 불운을 초래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를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는 보통뿐이 아니세요. 유자로서의 확고한 사명감과 자부심이 굳건히 자리잡아 그의 고통스러운 삶 이처럼 똑같이 완전히 데자뷰죠. 비극적인 이유를 끊임없이 유배 첫날부터 고민해요. 질문하고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 이제 다음 절에서 마지막이죠. 소개될 마음이 묻다와 하늘이 답하다라는 유명한 저작에서는 정도전이 절망과 고독, 자조와 회의 속에서도 도에 대한 확신과 운명을 개선할 수 있다는 신념을 잃지 않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4장 운명의 수용자세. 한마디로 정도전은 천도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1375년의 유배는 자, 이 페이지는 어디냐면요. 144페이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도전의 생애 첫 정치적 좌절이자 큰 충격입니다. 그는 이로 인해 혼란과 회의에 빠졌고 자조와 더불어 회의적인 정서를 일관되게 드러냅니다. 타인을 위해 의롭게 행동한 결과 궁형을 당하고 평생 조소와 모욕을 견뎌야 했던 사마천처럼 정도전 역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며 천도는 옳은가 그른가 천도시야 비야라는 유명한 말이죠. 라는 의문을 품습니다. 정도전이 볼 때 정의롭게 행동한 결과로 보상은커녕 가혹하게 처벌받았다면 복선하음을 보증해야 할 천도 개념은 사마천의 의혹처럼 일상적 경험과 완전히 어긋나게 됩니다. 이는 복선함의 법칙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천도는 없는 것입니다. 행위에 대한 응분의 보상과 처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인간은 사회의 공동선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할 필요가 없죠. 날 때부터 그저 정해진 운명에 자신을 맡기고 일신의 부귀와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편이 자신과 가문을 위해 좋은 선택일 겁니다. 정말 피 맺힌 질문입니다. 넘길게요. 위대한 상제여, 실로 하늘에 계시어 지상의 인간을 주관하시니 선한 자에게 복을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천리의 상도입니다. 인간에게 처음 명을 내리실 때 인의예지의 성을 부여하신 것은 사람이 본성을 따라 선을 실천하게 하려는 것이었을 터. 하지만 정작 보응이 드러날 때는 선악의 결과가 이처럼 반대가 되니 어찌하여 명하신 바가 이리도 어긋난단 말입니까? 천명을 거역했어도 장수와 부귀를 누린 자들은 하늘이 그들의 어떤 점을 사랑하여 후하게 대우한 것입니까? 천명에 순종했음에도 요절하고 공공해진 자들은 하늘이 그들의 어떤 점을 미워하여 야박하게 대한 것입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박탈하는 것이 또 어찌 이처럼 치우치고 공정하지 않습니까? 심은 매우 어리석으나 이로 인해 슬며시 의욕이 생깁니다. 정도전은 신문에 이어 천답, 하늘이 답하겠죠? 저술에서 하나의 완결된 글로 만듭니다. 천답의 도입부에서는 이 글이 신문의 대답임을 명시하며 현실에서 인과응보의 법칙이 왜 어긋나는지를 리기론이죠. 성리학자입니다. 리기론의 독법으로 설명합니다.
정도전에 따르면 인간은 인의해지라는 선성을 천명으로 부여받았기에 이를 실현해야 할 존재론적 의무가 있음에도 외부의 자극에 쉽게 흔들려 사욕에 빠지고 악을 저지릅니다. 인간의 기와 우주의 기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까닭에 인간의 기가 불안정해지면 우주의 기 또한 불안정해지면서 그것이 천리를 이탈해 질서를 잃게 됩니다. 이로 인해 천리의 일종인 응보법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현실에선 선한 자가 불행하고 악한 자가 영달하는 딜레마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재앙과 상서가 그들의 행위와 인과성이 없다 하여 이것을 천도의 그릇됨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도전에 따르면 복선하음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는 기가 비정상적으로 요동치는 상태일 뿐 언젠가는 천리의 질서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가 요동치고 변질되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천리에 따른 정상 운행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므로 복선화음의 법칙은 애초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기의 운행이 정상화되면 세상은 천리의 법칙대로 복선화음이 실현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정도전의 이러한 주장은 응보법칙의 실현이 인간의 행동 여하에 달려있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개인의 가혹한 운명도 결국은 인간이 초래한 것으로 그 책임의 주체는 하늘이 아닌 인간이 됩니다. 인간 사회의 타락으로 보세요. 응보법칙이 세상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개인은 저마다 이 사실을 직시하고 자신을 수양하며 언젠가 우주가 질서를 회복하고 그 법칙이 정상화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의지와 노력에 따라 운명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정도전의 낙관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는 하늘이 답하다 천답에서 백미를 이룹니다.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너는 내 명령을 들어라. 내가 너에게 덕을 주었기에 하늘이 이렇게 말하죠. 만물 중에 가장 영명하여 나와 함께 삼재의 명칭을 얻었다. 또한 일상에서 매 순간 너를 이끌어 네가 갈 길을 밝게 비추었으니 나의 덕이 너에게 얼마나 큰지 모른다. 그럼에도 너는 그것을 돌아보지 않아 스스로 명을 저버리고 있다. 비바람과 더위 추위는 나의 기요 해와 달은 나의 눈이다. 네가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나의 귀가 어그러지고 나의 눈은 가려진다. 내가 나를 병들게 한 경우 역시 대단히 많은데 어찌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나를 탓하는가. 또한 내가 크므로 하늘이죠 덮어주긴 하지만 땅처럼 실지는 못하고 내가 낳아주긴 하지만 성장시키지 못한다. 추위와 더위, 재위와 상서의 혼란은 인간의 입장에서야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게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의 바른 상태를 지켜 내가 회복할 때까지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하늘의 대답에 따르면 인간은 천명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천지 만물 중 가장 영명하며 천명을 실현할 존재론적 의무를 지닙니다. 이러한 임무를 망각하고 일상에서 잠시라도 천명을 저버려 타락한다면 결국 우주의 화기가 변질되고 맙니다. 화기가 병들면 천지의 제왕과 상서가 뒤섞여 복선함의 법칙은 실현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상제는 복선함의 정상화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인간이 남관에 봉착할지라도 마음을 바르게 먹어 선성을 보존하면 이에 가능한 우주의 기도, 질서를 회복하게 되고 그 결과 복선함을 비롯하여 만물 전부가 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정도전은 바로 이런 점에서 인간의 일탈과 이로 인한 복선함의 실종이 오직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늘이나 운명을 원망할 필요 없이 언젠가 우주의 리와 기가 회복되리라는 확신 속에서 성, 경, 의, 용의 덕목을 실천하며 천리를 보존하는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다음 말로 이 글을 마무리 짓습니다. 심포서가 말하기를 사람이 많으면 하늘을 이기고 하늘의 뜻이 정해지면 사람을 이길 수 있다라고 했다. 하늘과 사람이 서로 이길 수는 있으나 사람이 하늘을 이기는 결과는 잠시요. 항상 그러할 수는 없다. 하늘이 사람을 이기는 경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확실해진다. 그러므로 악한 자는 그 마지막을 보존할 수 없고 선한 이는 훗날 경사가 있음이 틀림없다.
한때의 영역과 하복이 밖에서 이르는 것은 전혀 근심할 필요가 없으니 마땅히 선행에 힘써 하늘의 죄를 얻지 말아야 된다. 결론입니다. 정도전의 운명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늘은 더디지만 언젠가는 그 도를 회복하며 그때가 되면 기가 올바르게 운용되어 복선함이 제대로 실현될 것이다. 그러므로 악한 자는 결국 죄값을 치르고 선한 자는 마땅한 보상을 받을 것이니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잠시 고난을 겪더라도 전혀 근심할 필요가 없다. 오로지 선성이 이끄는 대로 살기 위해 마음을 연마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상은 정도전이 실존적 회의와 고뇌 속에서 스스로 찾은 해답이자 대책입니다. 그는 자신의 불행을 우주적 혼란의 결과로 이해하고 현실을 수용합니다. 그가 볼 때 당대는 우주의 기가 천리에 어긋난 시대였기에 자신이 올바르게 행동했어도 유배라는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원망하는 대신 인내하며 자신을 성찰하고 선성을 보존한다면 언젠가 천도가 회복되어 그의 운명도 좋은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정도전의 복선화음론은 인간이 고난을 겪을지라도 천명에 순응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본성을 보존하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그는 인간이 복선화음을 회복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확실하고 이건 평생 갑니다. 정도전의 이러한 확신은 그가 유배지에서 역경을 이겨내는 힘의 원천이 되어 세속의 엄청난 비난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서 마음을 약간 가다듬는 시간 안에 오늘 나왔던 구절을 한번 145페이지에 펴면 145페이지에 펴면 시야 제만 하지 마시고 따라 좀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천도 시야 비야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천도 시야 비야. 그 다음에 제가 꼭 쳐놨는데 그 다음에 122페이지를 보면요. 촌거 즉 사라는 시에 보면 제일 마지막 두 구를 보면 우연히 이곳에 쉬게 된 것이지 세상을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운명을 내가 이게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이 나를 안 받아주니까 내가 그냥 여기 잠깐 몸을 붙이고 있다. 이게 천도 시야비야에 대해서 아까 마지막 최정현 선생님이 기다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선성을 닦으면서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삼봉도 복권 내는 게 고종 2년이니까 엄청난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보면 우연히 이곳에서 쉬게 된 것이지 세상을 마다한 것이 내 아니로세. 이거를 같이 그죠? 원문은 음이 안 달리는 관계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연히 이곳에서 쉬게 된 것이니 세상을 마다는 내 아니로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연히 이곳에서 쉬게 된 것이 세상을 마다는 내 아니로세. 여러분들도 뭔가 안 좋은 처지나 불리한 처지 있으면 내가 도망가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그냥 약간 숨 고르고 있을 뿐이야. 뭐 바쁘게 계속 쫓아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서로 부사도 벽이다. 하나 둘 셋 부사도 벽이다. 아이고 호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12시는 넘었는데 10분은 안 넘길게요. 질문을 안 하기로 여러분들이 뭐 협정을 했으면 그냥 그 자리 끝내는 거고 그러나 뭐 여기 왔으니까 꼭 묻고 가고 싶다라는 분이 있으면 한 분 또는 두 분. 질문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질문은 짧은 질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귀중한 질문을 보고 있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삼봉연구원 학술이사를 맡고 있는 박창기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신정근 교수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고 김준 선생님도 하나 드릴게요. 신정근 교수님 이제 제도론 관점에서 봤을 때 복은, 호은, 도운 이분들하고 삼봉이
그 제도론적 관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이 좀 궁금하고요. 김준수 선생님인데는 아까 이제 발표를 보니까 도담 삼봉 그다음에 단양에 있는 삼봉 동상 이런 것들을 이제 배경 그림으로 쓰셨는데 그걸 왜 쓰셨는지 그게 이제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120쪽에 보면 도연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죠? 이게 지금 그 염동정의 평가인 거죠. 삼봉생 직접 평가가 아니고 그런 거죠. 120쪽에서 121쪽을 걸쳐서 보면 두 가지를 제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 넣었습니다. 네, 잘못 넣었고요. 제가 이거를 급하게 이렇게 좀 만들고 오늘 와서 하려고 하면서 사진을 구하는 와중에 제가 실수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그 다음에 아까 120조. 빨리 대답하면 한 분 더 물을 수 있습니다. 예, 120쪽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해석은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이 제가 시를 찾아가면서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뽑았던 시 중에서 보면 도연명하고 연결되는 것들이 있어서 상으로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그 안에서 물론 서로가 이렇게 비판도 하고 했지만 그 안에서의 또 연결고리를 갖고 있지 않나 싶어서 여기다 활용을 했습니다. 네. 최정현 선생님한테 질문 안 하면 삐지니까 꼭 최정현 선생님한테 지금 다른 저한테 하지 마시고 여기도 하지 마시고 최정현 선생님한테 질문할 분 손 드세요 빨리. 4분 남았습니다. 선생님은 완벽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요 완벽했나요 물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완벽했어요 그러면 끝이잖아요. 자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하신 세 분 교수님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이상으로 본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 식사는 앞에 단합들이 준비되어 있고 나가시면서 저희들 간단한 기념품 준비했으니까 꼭 받아서 나가시고 식사는 요 앞에 다담길이라고 밑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단축에서 내려가시면 식권 받아야 되냐? 예, 식권 받아서 나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